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사자성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오월동주의 유래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2000년 전 중국 춘추시대 오나라와 월나라는 말 그대로 불구대천의 원수였어요. 오나라 왕 부차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월나라 왕 구천에게 복수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했고, 두 나라 사람들은 서로를 보기만 해도 이를 갈았죠. 그런데 어느 날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나라 사람 한 명과 월나라 사람 한 명이 우연히 같은 배에 타게 된 겁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기만 해도 눈에서 불이 뿜어져 나올 지경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강물이 거세게 일기 시작하더니만 태풍이 배를 덮친 겁니다. 살려주세요! 배가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하자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원수였던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외쳤죠. 빨리 같이 배를 저어야 해! 그들은 과거의 원한을 모두 잊고 한마음으로 노를 저었고 마침내 무사히 무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오월동주가 태어났어요. 원수 같은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도 같은 배를 타게 되면 서로 돕는다는 뜻이죠. 지금도 비즈니스나 국제관계에서 우리 지금 오월동주 상황이네 라며 협력을 강조할 때 사용한답니다. 정말 재미있지 않나요? 위기 상황에서는 원수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깊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볼급설이라는 흥미로운 고사성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위나라에 극자성이라는 대부가 있었어요. 하루는 공자님의 제자인 자공에게 궁금한 게 있었죠. 자공아, 군자에 대해 네 스승님께서는 어떻게 가르치시더냐고 물었어요. 자공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죠. 아, 그거요? 스승님께서는 내 필에 말이 끄는 수레도 혀에 미치지 못한다고 가르치셨어요. 와, 엄청난 비유죠? 한 번 내뱉은 말은 아주 빠른 말 네 필이 끄는 수레로도 따라잡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훗날 송나라의 유명한 학자 구양수도 이 말을 인용했어요. 한마디의 말이라도 한 번 입을 떠나면 네 필의 말이 끄는 수레로도 쫓기 어렵다고 쓰셨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한 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깊은 진리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항상 신중해야 한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사불급설을 기억하며 말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오늘은 살신성인이라는 고사성어 이야기를 해볼게요. 공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뜻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살기 위해 인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목숨을 버려서라도 인을 이룬다. 여기서 지사는 도의의 뜻을 둔 사람, 인은 어진 덕을 갖춘 사람을 말해요. 이들에게 목숨은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지조와 인의랍니다. 마치 옛날 충신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처럼 말이죠. 현대로 비유하자면 정직한 원리사가 거액의 뇌물을 받지 않고 직장을 그만두는 것, 용감한 소방관이 불 속에서 사람을 구하다 목숨을 잃는 것도 살신성인의 마음가짐과 비슷하답니다. 살신성인은 단순히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의미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전환경제 때 두영과 전분이라는 두 신하가 있었어요. 이 둘은 황제의 마음에 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게 되었어요. 황제는 도대체 누가 옳은 거야? 라고 판단을 내려야 했죠. 황제는 먼저 어사대보 한안국에게 물었어요. 한안국, 너는 이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데 한안국은 이건 판단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라며 얼버무렸어요. 황제는 다시 국내 대신 정에게 물었지만 그 역시 분명한 대답을 회피했죠. 황제는 화가 치밀어 오르며 어찌 국내 대신을 감당하겠느냐? 일족을 멸하겠다! 라고 소리치며 크게 노했어요. 이 광경을 본 전부는 부끄러워하며 사임하고 말았죠.
그리고는 회피했던 한안국을 불러 그대는 구멍에서 머리만 내민 쥐처럼 엿보기만 하고 시비곡직이 분명한 일을 얼버무리는가? 라고 쏘아붙였답니다. 바로 이 이야기에서 수서양단이라는 고사성어가 유래되었어요. 쥐가 구멍에서 머리를 내밀었다가 다시 숨기를 반복하듯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양쪽으로 기회를 보는 모습을 비유한 거죠. 자, 오늘은 계륵이라는 흥미로운 고사성어 이야기를 해볼까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유비가 익주를 차지하고 한중까지 평정한 뒤 위나라의 조조와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몇 달이 지나도록 승부가 나지 않자 양측 모두 지쳐가고 있었죠. 유비 군대는 제갈량의 철저한 준비 덕분에 식량과 보급이 풍부했지만 조조 군대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병참을 소홀히 한 탓에 내부 질서가 무너지고 탈영병까지 속출해서 공격도 수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죠. 어느 날 한 참모가 후퇴해야 할까요? 라고 묻자 조조는 닭고기를 뜯으면서 닭갈비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주부 양수가 갑자기 철수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참모들이 놀라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자 양수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닭갈비는 먹으려고 해도 얼마 안 나오고 그렇다고 버리기도 아까운 거잖아요. 승상께서 한중을 바로 그런 상황에 비유하신 겁니다. 곧 철수하실 거라고요. 정말 그랬을까요? 다음날 조조는 과연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계륵은 버리기도 아깝고 가지기도 곤란한 상황을 의미하는 고사성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계륵 같은 순간이 있나요? 자, 오늘은 계륵이라는 흥미로운 고사성어 이야기를 해볼까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유비가 익주를 차지하고 한중까지 평정한 뒤 위나라의 조조와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몇 달이 지나도록 승부가 나지 않자 양측 모두 지쳐가고 있었죠. 유비 군대는 제갈량의 철저한 준비 덕분에 식량과 보급이 풍부했지만 조조 군대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병참을 소홀히 한 탓에 내부 질서가 무너지고 탈영병까지 속출해서 공격도 수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죠. 어느 날 한 참모가 후퇴해야 할까요? 라고 묻자 조조는 닭고기를 뜯으면서 닭갈비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주부 양수가 갑자기 철수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참모들이 놀라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자 양수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닭갈비는 먹으려고 해도 얼마 안 나오고 그렇다고 버리기도 아까운 거잖아요. 승상께서 한중을 바로 그런 상황에 비유하신 겁니다. 곧 철수하실 거라고요. 정말 그랬을까요? 다음날 조조는 과연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계륵은 버리기도 아깝고 가지기도 곤란한 상황을 의미하는 고사성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계륵 같은 순간이 있나요? 후한말 환제 때 환관들의 횡포가 극심했어요. 이런 부패한 공정 속에서 이응이라는 정의로운 관료가 있었죠. 그는 항상 고결한 품행으로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답니다. 사람들은 천하의 모범은 이원예라고 칭송했어요. 특히 젊은 관료들은 이응의 추천을 받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여겼죠. 이것을 바로 등용문이라고 불렀어요. 용문은 황하 상류의 아주 급한 여울인데 여기를 오르는 물고기는 용으로 변한다는 전설이 있어요. 마치 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면 입신 출세하는 것처럼 말이죠.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은 점액이라 불렀는데 이는 용문에 오르려다 이마를 다치고 따내려가는 물고기를 뜻한답니다. 등용문, 바로 성궁의 관문을 의미하는 고사성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난형 난제라는 고사성어의 유래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옛날 중국 진나라 시대에 진식이라는 어진 현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진기와 진심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형제 모두 학식이 높고 덕망이 깊어 사람들이 삼군자라 불릴 정도였답니다. 이윽고 진기에게는 진군이라는 아들이, 진심에게는 진충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사촌 형제들도 아버지들을 닮아 모두 훌륭한 인물로 자랐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은 아주 흥미로운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진공자의 학식과 덕망이 더 뛰어나! 진군이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아버지 진경자의 지혜와 인품이 더 깊어! 진충이 맞섰습니다. 두 사촌은 서로 자기 아버지의 공덕이 더 훌륭하다고 주장하며 하루 종일 논쟁했지만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할아버지 진식에게 찾아가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식은 두 손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깊은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방도 형이 되기 어렵고 개방도 동생이 되기 어렵구나. 즉, 두 아들 중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둘 다 뛰어나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이나 사물의 실력, 능력, 가치 등이 비슷하여 어느 쪽이 더 나은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을 난형, 난제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누가 더 낫다고 말하기 어려운 뛰어난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난형, 난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고사성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대단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견금여석. 이 희귀한 말은 우리나라 최고의 장군 최영 장군에게서 시작되었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얘야, 황금을 보면 절대 탐내지 말고 돌처럼 무심히 보거라! 라고 소리치며 가르쳐 주셨어요. 이 귀중한 교훈을 잊지 않으려고 영리한 최영은 허리띠에 견금여섭 네 글자를 대뜸 써서 메고 다녔죠. 마치 비밀스러운 마법의 주문처럼요. 세월이 흘러 장군이 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청빈한 삶을 살았어요. 화려한 궁궐 대신 평범한 백성들처럼 소박하게 사는 게 그의 자부심이었죠. 어느 날 화려한 연회가 열렸어요. 재상들이 서로의 집에서 바둑을 두며 진수성찬을 자랑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야, 우리 집 요리가 최고야! 서로 경쟁하듯 수십 가지 진기한 요리들을 준비했죠. 드디어 최영 장군의 차례! 모두가 그의 화려한 대접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도 음식은 나오지 않았고 저녁 노을이 질 무렵이 되어서야 드디어 상이 나왔는데 잡곡밥에 채소 반찬뿐이었어요. 배고파서 거의 기절 직전이었던 손님들은 망설이짐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역시 최영 장군 댁 음식이 최고네요. 모두가 환호했죠. 최영 장군은 신비미한 미소를 지으며 이것도 바로 용병술의 하나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정말 대단한 장군이죠. 사치에 물들지 않는 마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멋진 이야기입니다. 훈훈한 인정 나누기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스님들의 선방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규칙이 있었답니다. 바로 미두라고 불리는 스님이 쌀을 관리하는 소임을 맡았는데요. 끼니마다 스님들마다 먹을 만큼의 쌀을 알아서 내놓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객승, 즉 찾아온 손님 스님이 오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모든 스님이 자신의 밥그릇에서 한 숟가락씩 밥을 덜어서 손님에게 내어주었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밥 한 숟가락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따뜻한 마음을 한데 모아 한 사람을 품어주는 아름다운 정성의 표현이었죠. 작은 정성들이 모여 큰 사랑이 되는 순간, 이런 아름다운 나눔의 정신이 바로 십시일반이라는 말의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10사람이 한 숟가락씩 덜어내면 한 끼 식사가 완성되는 정말 따뜻한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미있는 고사성어 주마간산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고사성어는 주마간화에서 유래했어요. 당나라 시대에 맹호라는 시인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46살에 드디어 과거에 합격했답니다. 가난했던 그에게 이건 정말 엄청난 성공이었죠. 합격한 기쁨에 맹호는 너무나도 우쭐거렸어요. 여기서 유명한 시를 지었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옛날엔 가난해서 자랑할 게 없더니 오늘 아침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봄바람에 기분이 좋아 말을 세차게 달리니 단 하루 만에 장안의 모든 꽃을 다 보았네. 처음엔 성공의 기쁨을 노래한 것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은 조금씩 변했어요. 지금은 성공했지만 너무 바빠서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답니다. 말을 타고 달리며 산을 보듯 너무 바빠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훑어만 지나가는 모습 말이에요. 성공했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고사성어랍니다. 기억해 두시면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할아버지, 오늘의 사자성어는 뭐예요? 오늘의 사자성어는 문경지교에 대해서 얘기해 줄까나? 자네, 문경지교라는 말 들어봤나? 옛날 중국 전국시대 때 조나라의 해문왕이 통치할 때 용맹한 장군 연파와 지혜로운 인상여가 살았네. 둘 다 나라에 큰 공을 세웠지만 왕이 갑자기 인상여를 높은 벼슬에 앉히자 연파는 속으로 불만이 가득했지. 어찌 하인 출신이 나보다 위에? 연파는 인상여를 만날 때마다 망신 주겠다고 다짐했네. 이 소식을 들은 인상여는 오히려 연파를 피해 다녔어. 부하들이 왜 그렇게 염장군을 두려워하십니까? 묻자 인상여는 웃으며 말했지. 진나라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건 염장군과 내가 있기 때문이지. 우리 둘이 싸워서 나라가 망하게 할 순 없지 않겠나? 이 말을 전해 들은 연파는 크게 깨닫고 맨살에 곤장을 지고 인상의 집에 찾아가 큰 절을 하며 사죄했네. 제가 어리석어 장군의 넓은 아량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둘은 죽음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 문경지우가 되었다네. 진짜 친구란 게 뭔지 잘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지 않겠나, 꼬마야. 탐대실, 전국시대 진나라가 총나라를 공격하려 했지만 험준한 산길 때문에 못했습니다. 기발한 계책이 나왔습니다. 충나라 왕은 작은 이익을 탐하니 옥소에 비단을 채워 선물로 속여보자. 진나라 왕은 옥소를 만들게 하고 총나라에 보낸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와, 옥소에 비단까지 엄청난 이익이네. 총나라 왕은 눈이 반짝였습니다. 충신들의 경고도 무시했죠. 진나라 사신이 와서 선물을 가져오려면 길을 넓혀야 합니다라고 말하자 총나라 왕은 즉시 백성들을 동원해 길을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길이 완성되자 총나라 왕이 직접 나와 옥소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진나라 군사들이 무기를 꺼내들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총나라 왕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총나라는 멸망하고 왕은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나라까지 잃은 총나라 왕. 이것이 바로 소탐대실의 교훈입니다. 작은 이익에 현혹되지 말고 큰 그림을 볼지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기지계, 짧은 배와 긴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중국 전국시대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훗날 성인이 될 맹자였죠. 어려서부터 총명했던 맹자는 학문의 길에 나섰지만 공부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 이건 너무 어려워. 집에 가자. 맹자는 결국 학업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짜고 있던 배를 짜르르 갑자기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아까운 배를 끊으시나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이 배를 짜는데 며칠이 걸렸는지 아느냐? 하지만 중간에 끊어버리면 모든 게 헛수고가 되는 거란다. 네가 학문을 중도에 포비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구나. 맹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떤 일이든 끝까지 해내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요. 그날부터 맹자는 다시 학문에 매진했고 마침내 공자에 버금가는 위대한 유학자가 되었습니다. 단기지계, 작은 것을 아끼지 못하면 큰 계획을 망친다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흥미진진한 스토리텔링. 여러분, 오늘은 한국사에서 가장 유명한 병법 중 하나인 성동격서의 탄생 비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규원전 2세기, 중국 대륙이 두 영웅으로 나뉘어 싸우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쪽에는 훗날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 다른 한쪽에는 천하무적 항우가 있었죠.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끼인 위나라 왕 표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표는 고민 끝에 항우편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하 백직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죠. 바로 포판에 진을 치고 한나라 군대가 강을 건너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한나라의 천재군사 한신이 등장합니다. 한신은 정말 기발한 작전을 세웠어요. 낮에는 병사들에게 큰 소리로 훈련을 시키고 밤에는 불을 환하게 밝혀서 마치 정면 공격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백직은 이를 보고 비웃었어요. 저 바보들,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뭘 하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함정이었습니다. 한신은 비밀리에 군대를 이끌고 뗏목을 타고 다른 곳으로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번개같이 빠른 속도로 위나라의 본거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결과는 완벽한 승리였죠. 위나라 왕표는 자신의 후방이 점령당한 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동격서, 즉 동쪽을 치는 척하면서 서쪽을 친다는 유명한 병법의 탄생 순간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의를 한 곳으로 끌어놓고 다른 곳을 기습하는 이 전술은 지금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답니다. 옛날 전국시대 초나라에 정말 인색하기로 소문난 주인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사를 지낸 후 이 주인이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술 한 잔만 딸랑 내놓더니 자, 여러분이 나눠 마시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인들은 서로 쳐다보며 당황했죠. 그때 한 하인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렇게 나눠 마시면 맛도 못 볼 테니 땅에다 뱀을 그려서 제일 먼저 완성하는 사람이 혼자 다 마시는 게 어때요? 좋은 생각이야. 하인들은 모두 동조하며 땅바닥에 뱀 그리기 시합을 시작했어요. 모두가 열심히 그리는데 한 하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빨리 뱀을 완성했어요. 하하, 내가 이겼다! 그는 승리의 기쁨에 술잔을 들어올리며 자랑했어요. 어때? 내 뱀 좀 봐. 진짜 멋지지? 그런데 시간이 남았으니까 발도 그려줄까? 그리고는 뱀에다 발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방금 뱀을 완성한 다른 하인이 재빨리 달려와서 술잔을 낚아챘어요. 뭐 하는 거야? 세상에 발 달린 뱀이 어디 있어? 네가 그린 건 뱀이 아니라고. 그리고는 그 술을 꿀꺽 다 마셔버렸답니다. 발을 그린 하인은 쓸데없는 욕심을 부린 자신을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것이 바로 화사첨족, 뱀 그리기에 발 더하기라는 뜻으로 완벽한 일에 쓸데없는 것을 덧붙여서 오히려 일을 망친다는 교훈을 주는 고사성어랍니다. 환골탈퇴, 이 멋진 사자성어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때는 북송시대, 중국 문학계의 슈퍼스타 황정견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식과 함께 최고의 시인으로 불렸죠. 어느 날 황정견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의 세계는 무한한데 우리 인간의 재주는 한계가 있지 않은가? 아무리 도연명이나 두보 같은 천재라 해도 그 오묘함을 다 담아낼 수는 없다네.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 비법을 전수했습니다. 첫째, 환골법. 뜻은 그대로 두고 자신만의 언어로 새롭게 표현하는 것. 둘째, 탈퇴법. 그 의미를 받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형용하는 것. 환골이라는 말은 원래 도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신선이 되려면 영단을 먹어서 범인의 뼈를 선골로 바꿔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뼈를 바꾸고 태를 벗는다. 환골탈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뜻으로 오늘날까지 사랑받는 표현이 되었답니다. 옛날 옛적 후한의 광무제 시절에 송홍이라는 아주 착하고 정직한 대신이 있었어요. 어느 날 황제는 미망인이 된 누님 호양공주에게 물어보았어요. 누님, 혹시 마음에 드는 대신이 있나요? 공주는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며 말했죠. 송홍 대신의 위엄 있는 모습과 훌륭한 인품을 따를 사람이 없답니다. 황제는 미소를 지으며 알겠습니다. 뭔가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라고 약속했어요. 며칠 후 황제는 꾀를 냈어요. 병풍 뒤에 공주를 숨겨두고 송홍을 불러 이러한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러다가 황제가 슬쩍 물어보았어요. 송경,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위가 높아지면 친구를 바꾸고 부자가 되면 아내를 바꾼다고 하는데 그게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런데 송홍은 주저하지 않고 똑똑히 말했어요. 아닙니다, 폐하.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사귄 친구는 절대 잊으면 안 되고 지게미와 살겨로 만든 거친 음식을 함께 먹으며 고생한 아내는 절대 내쫓으면 안 됩니다. 병풍 뒤에서 듣고 있던 공주와 황제는 깊은 한숨을 쉬었답니다. 하지만 송홍의 진실한 마음은 오늘날까지도 조강지처라는 아름다운 말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낸 소중한 사람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교훈을 남겨주었답니다. 옛날 송나라에 부지런한 농부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땀을 흘리며 밭을 갈던 그에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풀숲에서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펄쩍 뛰어나오더니 그만 밭 가운데 있던 나무 그루터기에 쾅 부딪혀 목이 부러져 죽고 만 것입니다. 농부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기뻐했습니다. 아, 이런 횡재가 공짜로 토끼 한 마리를 얻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농부에게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토끼가 저절로 와서 죽었네? 그럼 내일도 올까? 다음 날부터 농부는 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루터기 옆에 앉아서 하루 종일 기다렸죠. 토끼야, 어서 와. 또 부딪혀줘. 하지만 토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사흘, 한 달. 농부는 계속 기다렸지만 토끼는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사이 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농부는 온 마을의 웃음거리가 되었죠. 저 바보 좀 봐. 아직도 그루터기 앞에서 토끼를 기다리고 있어. 한비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한 번 있었던 우연한 행운에만 의존하거나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낡은 방식만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죠. 수주대토,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좋은 모우, 아침엔 구름, 저녁엔 비가 된다는 뜻의 이 고사성어에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사랑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옛날 중국 초나라 회왕이 고당이라는 곳에서 놀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밤 회왕은 꿈속에서 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신비로웠죠. 두 사람은 꿈속에서 달콤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꿈이 그렇듯 깨어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침에는 구름이 되어 당신을 지켜보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 당신 곁에 머물겠습니다. 양대 밑에서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회왕이 꿈에서 깨어나 양대 쪽을 바라보니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마다 신비로운 안개가 피어오르고 저녁이면 어김없이 구름이 끼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운모우, 아침 구름 저녁 비의 유래입니다. 꿈속의 사랑도 이토록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낭만적인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충신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문전성시의 진짜 유래 말이에요. 때는 중국 한나라, 애제라는 어린 황제가 있었어요. 겨우 20살도 안 된 나이에 황제가 되었지만 사실 진짜 권력은 외척들이 쥐고 있었죠. 말 그대로 꼭두각시 황제였어요. 그런데 이 어린 황제에게는 정숭이라는 정말 훌륭한 신하가 있었어요. 이 정숭,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두 정숭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정숭의 집 앞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북적했죠. 마치 명동거리처럼 말이에요. 처음에는 애제도 정숭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 정숭이 하는 말이 맞네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외척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야, 황제가 우리 말보다 정숭 말을 더 듣냐? 그래서 점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죠. 그러자 어린애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귀찮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정숭아, 요즘 너무 바빠서 못 만나겠어. 바로 그때 간신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폐하, 정숭의 집을 보세요. 저기가 시장인가요? 집인가요?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드는 건 분명 뭔가 꾸미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애제가 정숭을 불러서 화를 냈어요. 야, 정숭아, 니네 집이 시장이냐?
왜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드는 거야? 혹시 나를 배신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때 정숭이 정말 명답을 했어요. 폐하, 제 집은 시장처럼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맑은 물처럼 깨끗합니다. 와, 정말 멋진 대답 아닌가요? 하지만 애제는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결국 정숭을 감옥에 가두었고 정숭은 억울하게 죽고 말았죠. 그래서 지금도 문전성시는 집 앞이 시장처럼 붐빈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그 뒤에는 이런 슬픈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진짜 충신을 알아보지 못한 어린 황제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옛날 옛적 고려시대에 최염과 최림이라는 사촌 형제가 살았습니다. 최염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뛰어나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죠. 반면 최림은 좀 둔해 보였어요. 사람들은 아이고 최림이는 형님과 비교하면 참 안 됐네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최염은 동생을 격려했어요. 리마,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되는 법이야. 계속 노력하면 언젠가 빛을 볼 거야.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림은 고려 고종 때 재상이 되어 나라를 훌륭히 다스렸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죠. 아, 정말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되는구나.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딱 맞네. 사실 이 말은 중국 노자의 도덕경에서 나온 말인데요.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되고 큰 소리는 희미하며 큰 형상은 모양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빛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진짜 대단한 사람은 천천히 묵묵히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거니까요. 옛날 중국 주나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강태공이라는 현명한 신하가 있었죠. 그는 제나라 영구라는 땅에 봉해져서 무려 5대에 걸쳐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을 때는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주나라로 돌아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군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은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것을 즐기고 예의는 근본을 잊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전해 내려오는 말이 있었죠. 여우가 죽을 때 언덕을 향해 머리를 바르게 하는 것은 인의 마음이다. 아무리 오랫동안 다른 곳에 살아도 죽을 때만큼은 고향을 향해 머리를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수구초심,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고향을 떠나 살고 계신다면 이 깊은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곤일척, 하늘과 땅을 걸고 벌인 일생일대의 승부. 때는 진나라가 멸망하고 천하가 혼란스러웠던 시절. 하남숭 홍구라는 곳에서 역사상 가장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동쪽 끝 초나라의 용맹한 패왕 항우, 서쪽 끝 한나라의 교활한 유방. 이 둘이 홍구를 경계로 천하를 둘로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했는데, 하지만 유방에게는 천재책사 장량과 진평이 있었죠. 왕이시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항우를 치십시오. 결국 유방은 약속을 깨고 초나라를 기습 공격. 해하에서 벌어진 최후의 결전. 항우는 사면초가에 빠져 자결하고 유방이 천하 통일을 이루어냅니다. 훗날 당나라의 대문호 한유가 이곳을 지나며 감탄했죠. 용과 범이 지쳐 강가에서 천하를 나누니 억만 백성의 생명이 오직 한 번의 주사위 던지기에 달렸구나. 바로 이것이 건곤일척, 하늘과 땅을 걸고 벌이는 일생일대의 승부를 뜻하는 고사성어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옛날 중국 춘추시대, 권력을 둘러싼 치명적인 배신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함려라는 야심찬 남자가 있었죠. 그는 자객 전제를 시켜 오나라 왕을 암살하고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때 오자서라는 충신이 전제를 천거한 공로로 대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자서가 한 가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초나라에서 망명온 백비라는 자를 믿고 함께 정치를 하게 된 거예요. 동료 피리가 경고했습니다. 백비를 한 번 본 것뿐인데 왜 그렇게 신용하시오? 오자서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죠. 그와 나는 같은 원한을 가지고 있소.
같은 병을 앓는 자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함께 걱정한다는 말이 있지 않소. 하지만 이것이 그의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결국 백비는 월나라에 매수되어 오자서를 모함했고 오자서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같은 처지라고 해서 반드시 같은 마음은 아니라는 뼈아픈 교훈을 남긴 동변상련의 이야기였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한 마을에 교활한 도둑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 도둑은 부잣집에 몰래 들어가 값비싼 물건들을 훔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도둑이야! 잡아라! 집주인이 소리쳤죠. 그런데 놀랍게도 도둑은 도망가면서 되레 집주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나쁜 사람이야!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기가 막혔어요. 도둑질을 한 자가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다니.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조선시대 학자 이호균이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한자로 도둑적, 되돌릴 반, 멜하, 막대기 장을 써서 도둑이 되레 매를 든다는 뜻이죠. 현재도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당당하게 따지거나 화를 낼 때 적반하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뻔뻔한 상황을 딱 맞게 표현한 사자성어네요. 후한 말기, 천하가 어지러운 시대였습니다. 왕망의 폭정으로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한 영웅이 나타났죠. 바로 유수, 훗날 광무제가 될 인물이었습니다. 이때 경험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유수의 편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부하들이 갑자기 변심한 거죠. 장군님, 우리 차라리 왕랑에게 붙는 게 어떨까요? 그쪽이 더 안전할 것 같은데. 이 말을 들은 경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호통을 쳤죠. 뭐라고? 왕랑의 오합지중을 치는 것은 썩은 나무를 꺾는 것과 같다. 까마귀 떼처럼 질서도 없이 모인 그런 무리가 뭐 대단하다고. 여기서 오합지중이란 까마귀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듯 질서 없이 모인 무리를 뜻했어요. 시간이 흘러 이 말이 오합지졸로 변화했고 오늘날까지 훈련되지 않은 군대나 단결력 없는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답니다. 옛날 당나라 시대 고변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그는 은둔하며 사는 친구를 찾아 나섰지요. 산길을 오르며 친구의 집을 찾았지만 아쉽게도 친구는 집에 없었습니다. 실망한 고변은 혼자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길을 걸으며 문득 이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들이 시냇물 위로 떨어져 물과 함께 흘러가는 모습을 말이죠. 고변은 이 아름다운 장면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이치구나 하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떨어지는 꽃이 강물 위로 흐르는 데서 넓은 세상을 알았다. 술에 반쯤 취하여 한가하게 읊으며 혼자서 왔다. 이렇게 해서 낙화유수라는 성어가 탄생했습니다. 떨어지는 꽃과 흐르는 물처럼 모든 것은 자연의 흐름에 따라 변해간다는 기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낙화유수는 바로 이 아름다운 시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한 농부가 자신의 배나무 밭을 정성스럽게 가꾸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탐스럽게 익은 배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위를 보니까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죠. 농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저 까마귀가 내 소중한 배를 따먹었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사실 까마귀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고 배는 저절로 익어서 떨어진 거였답니다. 완전히 억울한 누명을 쓴 거죠. 바로 이런 일화에서 오비일학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오는 까마귀 오, 비는 날비, 이는 배이, 락은 떨어질 락이에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런 교훈을 남겼어요. 오이밭에서는 신발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도 고쳐 쓰지 마라. 왜냐하면 농부가 보기에는 오이나 자두를 훔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결국 오비일학은 우연히 동시에 일어난 일로 억울한 의심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남의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지혜로운 가르침이랍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중국 역사상 가장 끈질긴 복수국 중 하나입니다. 초나라 평왕 시절 비묵이라는 간신이 있었습니다. 이자는 태자를 모함하여 쫓아내고 충신 오사까지 감옥에 가두었죠. 오사의 맏아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둘째 아들 오자서는 간신히 오나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부터 오자서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20여 년간 복수의 칼날을 갈며 기다린 오자서. 마침내 오나라 군대를 이끌고 초나라를 쳐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미 평왕은 죽은 뒤였죠. 그럼에도 오자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시체를 끌어내어 무려 300대의 매질을 가했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자에게 그럴 필요가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오자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늙었지만 아직 할 일이 많다. 이것이 바로 일모를 일, 도끼도 원한 원, 일모도원의 유래입니다. 죽어서도 원한을 갚겠다는 무서운 복수심을 뜻하는 고사성어죠. 여러분, 초미지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눈썹이 타는 것처럼 정말 급박한 상황을 표현하는 고사성어예요. 이 말의 유래가 정말 흥미롭답니다. 당나라 시대 불의선사라는 엄청난 고승이 있었어요. 그의 수행과 지혜는 당대 어떤 스님보다도 뛰어나다고 인정받았죠. 워낙 현명하다 보니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 질문을 했어요. 어느 날 한 제자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선사님, 이 세상에는 다급한 일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다급한 상황은 대체 무엇일까요? 선사는 잠깐 깊이 생각하더니 정말 절묘한 답을 내놓았어요. 그것은 바로 눈썹을 태우는 일이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 눈썹에 불이 붙으면 얼마나 급하겠어요. 당장 손으로 끄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 지혜로운 말이 처음엔 화소미모, 즉 불이 눈썹을 태운다 였어요. 그것이 소미지급으로 바뀌고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초미지급이 되었답니다. 정말 급한 상황이 생기면 이거 완전 초미지급이네 라고 써보세요. 천년 전 불의선사의 깊은 지혜가 담긴 표현이거든요. 전국시대 위나라에 범수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대부 수가의 부하로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범수는 상관의 명령으로 제나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함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범수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상관 수가는 이를 빌미로 범수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급기 아크를 죽이려 했어요. 이제 끝이구나. 절망에 빠진 범수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간신히 탈옥에 성공한 범수, 그때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 위나라를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진나라 사신 왕계를 만나게 된 거죠. 왕계는 범수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범수는 장록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진나라로 망명을 떠났어요. 왕계는 진나라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장록 선생은 천하의 뛰어난 인재입니다. 그가 말하길 지금 진나라의 상황은 마치 달걀을 높이 쌓아놓은 것 같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누란지위, 달걀을 쌓아놓은 듯한 위험한 상황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그를 받아들인다면 진나라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범수는 진나라에서 크게 활약하며 대외 정책의 핵심 인물이 되었답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된 셈이죠. 달걀처럼 위태로운 상황도 지혜롭게 헤쳐나가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교훈을 남겨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중국에 백유라는 아주 효성스러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백유가 실수를 저질러서 어머니께서 화가 나셨어요. 어머니는 평소처럼 회초리를 들어 백유를 혼내셨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는 매를 맞아도 꿋꿋하게 견디던 백유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얘야, 지금까지 매를 맞을 때는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오늘은 왜 우는 거니? 그러자 백유가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예전에는 매를 맞으면 정말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혀 아프지 않아요. 어머니의 기력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서, 그래서 슬퍼서 우는 겁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깊은 효심에 감동받으셨답니다. 이것이 바로 백유읍장,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아들의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결자해지, 이 말을 들어보셨나요? 조선시대 인조 때 홍만종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순오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죠. 맺은 자가 그것을 풀고 일을 시작한 자가 마땅히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실을 엉클어뜨려 놨다면 그 사람이 직접 풀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 말은 단순히 실 엉킨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만든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회사에서 실수를 했다면 결자해지, 친구와 다퉜다면 결자해지. 홍만종 선생은 이미 400년 전에 책임 있는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거죠. 자신이 맺은 매듭은 자신이 푸는 것. 이것이 바로 결자해지의 참 뜻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쥐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고양이 때문에 매일매일이 공포의 연속이었죠. 어느 날 쥐들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 그때 한 똑똑한 쥐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어떨까? 그러면 고양이가 오는 소리를 미리 들을 수 있잖아. 와,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천재적이야. 쥐들은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조용해진 회의장에서 한 늙은 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무서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러 갈 건데? 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이렇게 해서 묘항현령, 즉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는 좋은 계획이지만 실행하기 어려운 일을 뜻하는 고사성어가 되었습니다. 촌철살인. 손가락 한마디만한 작은 칼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남송시대 나대경이라는 학자가 밤마다 손님들과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종고선사의 이야기였죠. 어느 날 한 제자가 종고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무기는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칼도 많고 창도 많으면 더 강하지 않을까요? 종고선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리석구나. 무기 한 수레를 가져와도 마음이 어지럽고 정신이 산만하면 소용없느니라. 하지만 한치도 안 되는 작은 칼 하나라도 번뇌를 없애고 정신을 집중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제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작은 칼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선사가 눈을 반짝이며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무기는 칼이 아니라 마음이니라. 깨달음을 얻고 정신을 집중한 한마디 말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내기도 하고 때로는 죽게 만들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촌철살인의 진정한 의미이니라. 그렇습니다. 가장 작은 것이 때로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법이죠. 한마디 따뜻한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작은 진심이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려시대 무인 정권이 판치던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나타났으니 바로 진울 스님이었죠. 진울 스님은 생각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불교 교단까지 썩어가고 있구나.
뭔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해. 그래서 그가 내놓은 해답이 바로 도노점수였습니다. 도노점수란 무엇일까요? 도노는 갑자기 깨닫는다는 뜻이고 점수는 점진적으로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아하, 순간 같은 깨달음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마치 전구의 불이 탁 켜지듯이 말이죠. 하지만 그 깨달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부처가 되려면 진심을 깨닫고 그 다음엔 꾸준히 노력해야 해. 이것이 진울스님의 철학이었습니다. 번개처럼 순간적인 깨달음과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꾸준한 수행, 이 둘이 만나야 진정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려시대 혼란 속에서 탄생한 이 지혜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필귀정, 사비귀정. 이 고사성어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서 한 현명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모든 일은 결국 올바른 길로 돌아간다고 믿었죠. 어느 날 탐욕스러운 관리가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리며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모르는 듯했죠. 그 관리는 우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영리한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진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백성들의 고발, 증거들의 발견, 결국 그 관리는 파면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현명한 관리가 말했죠. 사필귀정이다. 모든 일은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일, 정은 세상의 올바른 법칙을 뜻합니다. 거짓은 오래 갈 수 없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뜻이죠. 오늘날에도 사필규정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르게 마련이니까요. 옛날 중국 춘추시대, 공자의 제자 중에 안회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안회는 공자가 가장 아끼는 제자였지만 집은 무척이나 가난했어요. 매일 대나무 광주리에 담은 밥 한 그릇과 박으로 만든 표주박에 든 물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집이라고 해봐야 좁고 허름한 골목에 누추한 방 하나. 다른 사람들이라면 이런 궁핍함에 시름에 잠겼겠지만 안회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 공자께서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어질도다 안회여, 한 소쿠리 밥과 한 표주박 물로 사는 누추한 곳에서의 근심을 다른 사람들은 견디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안회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즐거움을 잃지 않으니 참으로 어진 사람이로다. 안회에게는 학문을 배우는 기쁨과 도를 깨우치는 즐거움이 있었던 거죠.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만족을 우선시한 안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사표음,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뜻하는 고사성어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당나라, 유종원이라는 관리가 유주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절친한 친구 유몽득도 파주자사로 발령이 났어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파주는 당시 아주 궁벽한 변방이었거든요.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유몽득에게는 정말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종원,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주는 너무 험한 곳이야. 어머님을 어떻게 모시고 갈 수 있겠어? 내가 대신 가겠다. 친구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긴 거죠. 이것이 바로 간과 담을 서로 보여주는 것 같은 진정한 우정, 간담상조입니다. 유종원이 세상을 떠난 후 한유는 이 감동적인 우정을 기리며 이렇게 썼습니다. 평소에는 모두가 간담상조를 외치지만 진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진정한 우정이 드러나는 법이다. 여러분도 그런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계신가요? 옛날 당나라 시대에 장홍정이라는 무능하게 짝이 없는 관리가 있었어요. 이 사람 정말 무식하기로 소문이 났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높은 벼슬에 올랐을까요? 바로 아버지 덕분이었죠.
아버지 장현상이 조정에 큰 공을 세워놔서 그 백으로 승승장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장홍정, 노룡이라는 곳에 절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절도사라면 군사들을 이끌고 나라를 지켜야 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이 사람 하는 짓을 보세요. 부하들과 함께 고생은커녕 가마를 타고 놀러 다니기 바빠요. 군사들은 힘들게 훈련하는데 혼자서만 호의호식하면서 오만하게 굴었거든요. 당연히 부하들 불만이 폭발했죠. 그런데 이때 장홍정이 한 말이 정말 가관이에요. 천하가 평화로운데 너희들이 활 쏘고 무술 연습하는 건 한 문짝 정자 하나 아는 것만도 못하다. 아, 정말 어이가 없죠. 자기는 무식하면서 열심히 훈련하는 군사들한테 글이나 배우라고? 결국 이 일로 장홍정은 큰 곤욕을 치렀다고 해요. 목불식정, 글자 하나도 모른다는 뜻이지만 진짜 의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난 척한다는 거겠죠? 중국 역사상 최악의 간신으로 불리는 이인보. 당나라 현중시대 궁궐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학식도 깊은 충성심도 없었지만 한 가지만큼은 남달랐습니다. 바로 달콤한 말솜씨였죠. 폐하, 오늘도 용안이 빛나시니 천하가 태평할 것입니다. 폐하의 지혜로우신 결정 덕분에 백성들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이인보는 매일 이런 감언 이설로 현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현중은 그의 달콤한 말에 빠져 점점 현실을 보지 못하게 되었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인보는 황제의 비위만 맞추며 진짜 충성스러운 신하들의 쓴소리나 백성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황제에게 전해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 말씀은 폐하를 괴롭힐 뿐입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결국 달콤한 거짓말만 듣던 현종은 나라의 진짜 문제들을 알지 못했고 당나라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언 이설의 유래입니다. 달콤한 말과 이로운 말로 상대를 속이는 것. 진실보다 듣기 좋은 말이 때로는 더 큰 독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겨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판사판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막다른 상황에서 모든 걸 걸고 덤비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이 조선시대 스님들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아셨나요? 조선시대에는 스님들이 두 종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판승과 사판승이죠. 이판승은 이름 그대로 이치를 판단하는 승려로 참선과 수행에만 전념하는 진짜 스님다운 스님들이었어요. 반면 사판승은 이를 판단하는 승려로 절의 잡무와 유지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억압하는 억불숭요 정책 때문에 스님이 된다는 것은 정말 인생의 막다른 선택이었어요. 양반도 백성도 될 수 없어 천민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그나마 이판승이냐 사판승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그래서 이판사판이 하는 말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 마지막으로 모든 걸 걸고 해보자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한 거예요. 조선시대 스님들의 애환이 담긴 이 말이 지금까지 우리 일상에서 쓰이고 있다니 참 흥미롭지 않나요?